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저도 목격을 했던지라 제 기억 속에는 정말 공포스러웠던 사건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쯤 201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울산 중구에서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중이었죠.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이곳은 김밥 말고도 갖가지 음식을 판매하는 터라 갑자기 손님이 몰리게 되면 일손이 빠듯할 정도로 바쁜 편입니다. 저희는 타 매장과 다르게 24시간 영업은 아니었지만 직원들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명은 있어야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통 사람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어머니는 주방 이모와 둘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죠. 그게 김밥만 말아주는 직원을 모집 중이었는데 한두 줄이야 쉽겠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 김밥을 말면 그만한 중노동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5시간, 즉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구하다 보니 일에 비해 급여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렇게 어머니는 바쁘게 일을 하셨고, 저는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퇴근 후에 가게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갔었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김밥을 말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직원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때마침 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씀을 하셨죠. 이제 퇴근했니? 고생했다. 이쪽은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분이야. 아주머니의 성함은 박미자, 그리고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는데 첫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미자 이모라고 부를 만큼 아주머니와 거리낌 없이 지내던 중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친동생처럼 잘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같이 일하던 주방 이모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그게 미자 이모가 김밥을 말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봤더니 글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칼을 들고 도마를 내리찍는 행동을 목격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미자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모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그렇다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니까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이모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짠해지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건 미자 이모의 가정사였는데, 이모는 중학생 딸과 둘이 살고 있고 남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가 실종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이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었답니다.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저와 어머니는 미자 이모에게 좀 더 잘해줄 수밖에 없었고,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이모를 집으로 초대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미자 이모의 진짜 정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말 오전이었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손님은 2테이블 정도밖에 없었던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그리고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놀라서 나가보니 글쎄 미자 이모가 칼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황급히 뛰어나가 미자 이모 팔을 붙잡았는데, 이모는 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도 살기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계속 말렸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주변 분들 도움으로 인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미자 이모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모가 말했던 내용 중 남편이 실종 상태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미자 이모의 남편은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실종 신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지만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은 실종된 게 아니라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거고, 심지어 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든 걸 알고 난 뒤 이모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으나 이대로 그냥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모는 남편과 내연녀를 뒷조사했고 결국 내연녀가 일하는 가게까지 알아냈다는데, 글쎄 그 가게가 저희 가게의 맞은편 건물이었던 거죠. 미자 이모는 김밥을 말면서 계속 맞은편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고, 그날 칼을 들고 나갔던 이유가 내연녀의 가게에 남편이 찾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충격인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고, 이모는 남편과 내연녀를 살해하고 난 뒤 다음 타깃으로는 저희 어머니까지 해하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정을 깨뜨리고 싶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살해 계획 때문에 이곳에 취업을 했던 건데, 그동안 김밥을 말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기만 합니다. 미자 이모는 평소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죠. 그 일이 있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여자가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현재 주인분께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글쎄 미자 이모와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아직도 찾고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때 들었던 말대로 저희 가정을 파탄내려는 생각에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에게 사죄를 하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의 직장 문제도 그렇고 본 고향인 울산을 벗어나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일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참 난감한 일이라 볼 수 있죠. 다행히 피해자가 생기진 않았지만 만약 그날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일단 눈빛부터가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만약 미자 이모를 집으로 초대했다면 분명 여기까지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아찔하기만 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던 이모였는데 이제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께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부모님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신 편이라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원래는 황금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생기는 바람에 집을 팔고 나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힘들게 취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그나마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게 됐고 결국 평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이곳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근방 도로가에 카센터가 있었고 골목 안에는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 마트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트를 필히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무심코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게 되었죠.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목격한 시점으로 볼 때 마트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저씨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를 폭행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저 말고도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당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마트 주인 아저씨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여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너 이 동네 살아? 어른들 싸우는데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주인 아저씨, 그만해요. 경찰 불렀다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마트 주인 아저씨께 폭력을 당할 뻔했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인데 그게 왜 신고를 했냐면서 남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때까지는 제가 한 일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이 큰 화를 불러올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늦게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 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집 앞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까지 상세히 말을 해줬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머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싸움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도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혹여나 진짜 바람이라도 핀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니 마니 난리가 났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한날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랑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아휴,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답답하신지 그냥 나가버리셨고 저희 집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두 분 다 싸우는 게 지치셨는지 아버지는 따로 방을 얻어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무슨 생각인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 지 한 3달쯤 지났나? 어느 날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게 어머니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이었고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한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범인은 마트 주인 아저씨였는데 제가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 신고를 했던 날 주변에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시켜 저를 미행해 집을 알아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의 인상착의와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 제가 일하던 알바 가게까지 파악을 했다는데 이게 마트 주인이 직접 뒤를 캔 건 아니고 마트 앞에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시켰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들은 마트 주인에게 약점을 잡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약점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마트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주부들만 노린다고 하는데 일단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면서 접근을 한 뒤 기본적인 신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뭐 가족 관계라던가 아니면 남편의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대답해 줄 만한 아주 사소한 대화를 건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 마트에 들리게 되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접근을 한답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야 한다면서 마트에 달린 쪽방으로 유도를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트 주인은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은 물론 남편의 직장과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준다며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가정이 있는 50대 여성들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게 혹여나 이런 영상이 남편 또는 자식들에게 뿌려지면 물론 자식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겁이 났던 건 만약 이 영상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 나이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마트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트 주인에게 당한 피해자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화가 난 마트 주인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며 일부러 말을 던졌던 거고 그 후로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하루라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서로 화해를 하는 듯 싶었으나 끝내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면 계속 이 일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고 만약 그날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괜한 오지랖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된 것 같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TV에서만 보던 사이코패스를 실제로 만난 무서운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이니까 제가 20대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전 서구에 위치하는 원룸 건물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 당시 중식당에서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콜을 받고 배달해주는 기사가 아니라 24시간 음식점에서 고정으로 근무하는 배달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새벽 근무가 있는 날에는 여자친구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는 이미 출근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건 여자친구와 2주년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굉장히 검소한 편이라 남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명품 가방조차 없던 친구였죠.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일에 맞춰 가방을 선물하기로 생각했고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가방을 주문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제가 며칠 전 주문했던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죠. 저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택배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택배는커녕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뭐지? 저는 문자에 나와 있는 택배 기사님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기사님은 오전 일찍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출근하면서 발견하고 택배를 집안에 뒀을까 싶어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택배는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제야 택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잠시 후 경찰 2분이 오셔서 원룸 건물을 살피더니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 주차장과 공동 현관 말고는 CCTV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도난 시간과 물건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나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부피가 작은 물건일 경우 범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택배 기사님이 임의대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바람에 배송사에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여자친구 선물 걱정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당장 다음 날이 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막막하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자기야, 내가 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택배가 분실이 됐거든. 여자친구는 괜찮다면서 이해를 해줬지만 이상하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년은 지나갔고 택배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지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살던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밤이었고 모처럼 서로 쉬는 날이라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대뜸 옆집에 사는 남자가 나오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혹시 저희 집 택배 보셨나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며칠 전부터 문 앞에 있는 택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는데 외부 범인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옆집 남자는 저희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여기서 1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를 보고 의심을 하길래 순간 화가 나더군요. 참나. 저도 피해자고요. 제 물건도 며칠 전에 도난당했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닙니다. 그 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급히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살 건데? 내가 다녀올까? 여자친구는 그날이라 생리대를 사야 한다고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원룸 건물에서 보도로 2분 거리에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여자친구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못 본 거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좀 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원룸 계단 위층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무심코 위층을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원룸 복도 계단에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센서 전등이 달려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위층을 쳐다보는 순간 센서 등이 켜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위층에 누군가 있었다는 말인데 저는 여자친구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 밤은 찜찜하게 지나갔고 다음날 집주인 아주머니께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원룸 복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죠.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세입자분들이 택배 범인을 잡기 위해 주인분께 항의를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범인이 누군지 밝혀져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저녁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 때문에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여자친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밤 여자친구는 다음날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던 중 원룸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며 서 있었는데 정확한 건 눈으로 봐야 알겠지만 현관 앞에 누가 있다는 건 분명 확실히 느꼈다고 했죠. 박스를 만지는 소리인지 부스럭대는 소리와 흡사했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배를 훔쳐간 범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들더랍니다. 문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지만 택배 범인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원룸 복도에 들리게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 물건을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자친구 말을 들었는지 현관 밖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원룸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떤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옆집 문이 열려있는 걸로 보아 옆집 남자로 보였고 그 남자는 눈을 다쳤는지 원룸 복도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죠.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들도 내려오셨고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옆집 남자는 눈을 심하게 다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아니었죠. 범인은 바로 옆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남자였는데 범인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저희가 사는 원룸 건물로 넘어온 뒤 택배를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돌아온 옆집 남자에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옆집 남자는 택배 범인을 잡으려는 계획으로 빈 박스를 집 앞에 두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 제 여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옆집 남자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글쎄 빨간색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야, 너 잘 만났다. 너가 택배 범인이야? 그때 범인은 옆집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커터칼로 왼쪽 눈을 가격당했고 반대편 눈은 가까스로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은 옥상으로 도주를 했고 그때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옆집 남자는 한쪽 눈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 들었고 저희는 서둘러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께 들었는데 범인이 빨간색 옷만 입고 다녔던 이유가 피가 묻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말이 확실하다면 그날 밤 범인은 피까지 볼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말인데 단순 절도범이 아닌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앞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올 때 위층 복도에서 센서 불이 켜졌는데 범인이 위층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현재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 집 현관 앞에 서서 가만히 지켜본 것도 너무 무섭고 만약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억 때문인지 빨간 옷을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분이 들고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 친구는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이니까 아마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혼자 지내던 중이었죠. 친구가 살던 곳은 대림동에 위치하는 4층 건물 다세대 주택인데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일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창 독서실을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미정아, 요즘 바빠? 저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친구의 부탁은 본인이 사는 원룸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자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뜻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표정이 정말 미치겠다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고민하다
힘들게 말을 했었죠. 그게 친구의 회사가 IT 업계 쪽인데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훨씬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비율로 따지자면 8대2 정도 되는 회사였고,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초기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한창 업무를 배워도 모자란데 자꾸만 직장 상사가 이상한 농담을 건네면서 친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는 너무 힘들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안쓰럽고 딱해 보였죠. 일단 출근하면 커피 심부름은 기본인데다 안 그래도 신입이라 일도 많은데 거기다 상사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수진아,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뭐 그런 곳이 다 있냐?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자 친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회사 업무는 그렇다 치고 더 끔찍한 게 퇴근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 달 전부터 퇴근할 때마다 찾아와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40대 남자 상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친구는 계속 거절하기가 눈치가 보여 몇 번 차에 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데려다 주기만 하길래 뭐 신입이라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러나 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건 친구만의 착각이었었다고 했죠. 어느 날 친구를 바래다 주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커피 한 잔만 달라면서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데, 너무 집요할 정도로 따라오니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직장 상사에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둘러댔고,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다고 했죠. 뭐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이곳은 친구가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 입지를 쌓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같이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죠. 저는 친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취업 준비생이라 시간도 많아서 결국 한 달만 지내기로 하고 짐을 챙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뭐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고 친구도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 때문에 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독서실로 향했고, 본 계획은 한 달만 살기로 했었지만 자꾸만 더 있어달라는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같이 지내게 되었죠. 솔직히 친구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돈 한 푼 안 내고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작은 성의 표시로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몰래 배달을 시켜주고 독서실로 향했는데, 뭐 몰래 시켜준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시켰던 거죠. 이게 사건의 원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 있을 때 저는 독서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친구 집에서 독서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저는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어 다녔었죠. 그렇게 독서실 근방에 도착했고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그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게 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지나쳐 친구네로 올라갔더니 글쎄 현관문이 열려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경찰분이 다가와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니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었죠. 병원으로 가 친구의 얼굴과 몸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폭행을 당한 건지 성한 곳이 없었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했냐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힘들게 말을 하는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샤워를 하고 난 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가끔가다 제가 배달을 시켜주고 갔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는데 그게 배달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문 앞에 서 있던 건 앞전에 친구를 바래다 줬던 회사의 직장 상사였는데 어디서 옷을 빌려 입은 건지 배달원 차림을 하고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성폭행을 시도했고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이 건물이 시공한 지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왔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그 남자의 범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했더니 그 남자는 한 달이 넘도록 저와 친구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독서실에 가는 시간부터 가끔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사소한 패턴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참 기회를 엿보다가 그날 밤 제가 독서실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배달기사인 척 속여 들어갔던 거죠. 몰래 숨어서 저와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힘들게 입사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년 전 그때의 충격 때문에 지나가는 배달 기사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친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직장 상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배달을 몰래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건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을 잃게 된 씁쓸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겪은 일입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이름을 민수와 정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고 성인이 돼서도 자주 볼 만큼 허물없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깊은 사이라 간혹 다툼도 존재했었는데 그게 민수와 정태의 성격이 180도 달랐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수는 외향적, 그리고 정태는 신중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의 관계는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건 민수가 직장을 퇴사하고 난 뒤 벌어졌습니다. 한날은 민수가 술을 한 잔 사겠다며 저와 정태를 불렀고 그날 술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무의미한 거 알지? 너희들도 말이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기회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조그만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 민수가 말하던 사업은 골동품을 사들여 차익을 남긴 뒤 다시 되파는 일인데 그 말을 듣고 정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그깟 골동품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민수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주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저는 중간에서 두 친구들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민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야, 너희들 어차피 알바하고 있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이번 사업 같이 해보자. 사업 자금은 내가 70%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둘이서 30%만 투자하고 수익은 3명이서 똑같이 배분하는 걸로. 어때? 민수의 제안을 듣고 나니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저와 정태는 서로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일종의 취업 준비생과 별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민수야, 우리가 골동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게 동업이 가능해? 야, 친구 좋다는 게 어디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조만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 말과 함께 술자리는 끝이 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저희들은 만나게 되었죠. 그날 민수에게 사업에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듣다 보니 잘만 하면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오래되고 가치가 큰 물건일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인 건 인지상정인데 이 바닥이 신기한 게 분명 살 때는 가치가 없다가도 갑자기 희소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물건의 가치를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건 보는 눈만 좋으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고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정태와 제가 각각 200만 원씩만 투자하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정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친구로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없다는 셈치고 그냥 투자를 하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민수는 800만 원, 그리고 저와 정태는 각각 200만 원씩 투자를 했고 각종 중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약 100만 원 상당의 골동품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다시 인터넷에 되팔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물건은 전혀 팔리지 않았고 저희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민수야, 더 손해보기 전에 그냥 그만두고 우리 투자금이나 돌려줘. 야,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잘 되면 개나 소나 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손해봤다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날 민수와 정태는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퉜고 저는 둘의 싸움을 말리느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태는 집으로 가버렸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평생 민수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민수 녀석도 화가 났는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로 싸우다가도 금세 풀렸던 사이라 잘 해결이 될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아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중간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는 정태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정태는 돈을 받았음에도 민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민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둘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말 그대로 대박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민수가 구입한 골동품을 무려 3배 이상으로 사겠다는 구입자가 나타났고 민수 말로는 나이가 진득하게 드신 중년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민수가 가져온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고 그 덕에 1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겨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날이었죠. 저는 기쁜 나머지 정태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 그 말을 듣고 정태는 다시 민수를 찾아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수익이 나면 똑같이 배분한다며. 야, 지금 장난하냐? 아니 그건 투자했을 때 얘기고 내가 너한테 투자금 돌려줬잖아. 그럼 자동으로 계약 파기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묻냐? 제가 봐도 정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가 돈을 버니까 무작정 찾아와 수익을 달라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너랑 알고 지낸 정이 있으니까 친구로서 마지막 기회는 줄게. 그렇게 민수가 꺼낸 이야기는 사업 수익을 받고 싶으면 500만 원을 투자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정태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서로 계약서까지 쓴 뒤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태는 200만 원을 돌려받고 다시 5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정태는 500만 원 수표를 한 장 가지고 왔고 그날 수익은 공평하게 배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모든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게 정태가 가져온 수표가 진짜가 아닌 위조 지폐라는 걸 알게 됐고 화가 난 민수는 정태를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수는 이상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또한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수의 골동품을 산다던 의문의 남자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본 계획은 저와 정태의 투자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수는 정태와 사이가 틀어지자 다시 정태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정태는 역으로 민수를 속일 작정으로 위조 지폐까지 준비를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사기꾼 위에 사기꾼이 있었던 거고 민수 녀석도 본인의 사기 행각이 밝혀질까봐 경찰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두 친구의 사기 행각은 서로 법적 싸움까지 갔고 민수는 초범의 비교적 소액이라 벌금형으로 끝이 났지만 정태는 통화 위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두 친구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현재 그 친구들의 근황은 알 수 없지만 만약 두 친구가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면 돈이 문제가 아닌 목숨까지 노리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섬뜩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금전거래는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실제 내용이며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죠. 지금부터 8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좋게 말해서 취업 준비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번 이력서를 넣어봐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로 말하자면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잘 지냈냐? 야, 너 사람 놀리냐? 잘 지내긴. 취직이 안 돼서 미치겠다. 뭐 이런 일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얼굴이나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 안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와중에 부모님 눈치도 보일 뿐더러 거기다 돈도 없어서 매번 얻어먹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약속을 피했죠. 그렇게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취직이 되냐? 나 믿고 일주일만 일하러 가자. 어때? 그 말은 전남 해남 쪽에 마늘밭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 중이라 거기서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뭐 해남? 너 뭐 잘못 먹었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너 농산일 해봤냐? 그러니까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던데 그게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라 힘든 농산일은 외국인이 하고 저희는 단순 포장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당을 준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하루 14만 5천 원이면 엄청난 고단가였고 거기다 숙식까지 제공을 해준다니 저도 모르게 구미가 당기더군요.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게 한 가지 흠이었지만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여러 가지 생각 정리도 할 겸 친구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보다 나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막상 일을 하러 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오전 일찍 해남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동안 버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 해남 종합터미널에 다 와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군요. 트럭 안에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열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김민수, 박우찬, 맞지? 아저씨는 마늘밭 주인이라고 했고 일이 바쁘니까 얼른 차에 타라고 했죠. 야, 니들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밭일이나 할 수 있겠어? 아저씨, 저희는 포장 업무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덜컥 화를 냈고 그때 친구를 쳐다봤더니 창문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그제야 친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속은 건 열이 받지만 어차피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략 15분 정도 걸려 옥천면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작업은 한창이었고 아저씨는 마늘밭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키며 말을 하더군요. 너희들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나와. 그리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가방에 잘 넣어두고. 아저씨 말을 듣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쾌쾌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는 지저분한 침구류와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천장에 거미줄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설마 여기서 숙식하는 건 아니겠지?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고 순간 괜히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어라?
아직도 안 갈아입었네. 니들 첫날부터 잔머리 굴리는 거야, 뭐야? 처음이라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일은 열흘 안에 못 끝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해. 아저씨의 호통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곧장 마늘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저희를 포함한 일꾼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이 마늘을 캐면 그걸 검은색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가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나 5시쯤 작업이 끝이 나는데 저희는 11시 정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참 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그날은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고 고작 반나절 일을 했을 뿐인데 온몸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각자 댁으로 돌아가셨고 친구와 저는 반나절 만에 컨테이너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오늘 어땠냐? 할만했냐? 말도 마. 죽는 줄 알았다니까. 택배 상하차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 야, 그냥 아저씨한테 말하고 내일 집에 가자.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짐을 꺼내려고 컨테이너 문으로 다가갔더니 아까 보지 못했던 큰 자물쇠 하나가 달려있더군요. 뭐 개인 소지품이 있으니 아저씨가 잠가 놓았나 보다 생각했고 저희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컨테이너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2명이 천천히 걸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전 마늘밭에서 같이 일을 했던 외국인 일꾼들이었죠. 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해서 깜짝 놀랐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대략 요점만 말하자면 사장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돈 벌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보였고 그제야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죠. 일할 만하지? 하다 보면 적응될 거야.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잠은 컨테이너 안에서 자면 돼. 믿기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이곳에서 잠을 자야 했고 숙소는 그렇다 치고 비록 반나절이지만 반일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일주일 동안 버틸 자신이 없더군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집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저씨는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알아?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아까 저희를 픽업하려고 터미널 앞에 왔을 때 그 틈을 타 외국인 일꾼 한 명이 도망을 갔고 지금까지 일꾼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었죠. 아니 아저씨,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따졌더니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일꾼 2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저희를 끌고 들어갔고 힘이 어찌나 센지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주인 아저씨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더니 그대로 차를 타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6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고 외국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리더군요. 참고로 컨테이너 안에는 전등도 없고 심지어 창문조차 없었는데 그 상황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던 외국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친구와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문 밖을 쳐다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고 친구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나와. 외국인들은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 아저씨는 트럭 근처에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저는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더니 외국인 일꾼 하나가 저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에다 몸을 숨길 곳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잡힐 거라 판단이 들었고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지금 제 친구가 컨테이너에 갇혀 있거든요. 경찰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라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머릿속에는 얼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게 소름 끼치게도 경찰이 아닌 주인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문 밖에는 외국인 일꾼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컨테이너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도왔던 건지 마늘밭 근처에 순찰차 한 대가 보이더군요. 순찰차를 보자마자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의 돌발 행동에 주인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고 주변에 서 있던 외국인들도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 두 분이 차에서 내려 저와 아저씨에게 다가왔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러자 제 말을 믿기 힘들다고 경찰은 주인 아저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손이 딸려서 젊은 애들 알바로 쓰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지 거짓말을 좀 하네요. 아저씨는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저를 보고 친구가 급히 뛰어왔고 그제야 아저씨는 가방을 찾아 건네주더니 그냥 가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순찰차를 타고 터미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경찰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도 좋은 일자리 많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농산일은 힘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분이 했던 말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순찰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몰래 도망을 가더라도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허허벌판에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수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